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2019년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기출문제 후반부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14번에서 25번 문제까지 12문제 풀겠습니다.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4번 문제는 제가 이제 브롬펜 브레너 하면은 중간 체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메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중간 체계입니다. 브롬펜 브레너는 생태 체계 모형의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5가지 체계를 말하죠. 첫 번째 미시 체계.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라 합시다. 대상자가. 그러면 청소년이 소속되어 있는 체계가 미시 체계가 되고요. 그 미시 체계들의 연결이 바로 중간 체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부모님의 직장인데 이런 것들을 외부 체계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나 문화, 이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거시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소년이 시간적인 역사의 흐름에서 이 역사적인 환경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시간 체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5가지의 체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시 체계, 그 다음에 중간 체계, 그 다음에 외부 체계, 그 다음에 거시 체계, 그 다음에 시간 체계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체계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단독으로 잘 출제되는 것이 중간 체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갑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미시 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말씀드렸죠. 미시 체계와 미시 체계 간의 상호작용이 중간 체계다.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를 전학 갔다. 그럼 학교를 전학 가면 또래 집단도 바뀌게 되고 학교도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 형성되거나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중간 체계가 됩니다.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보죠. 가족하고 학교가 있다. 그러면 가족하고 학교의 연결이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중간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에서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학교에서는 또 학생 또는 친구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양한 역할을 개인이 동시에 수행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자, 신념, 태도, 문화를 통해 인간에게 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거죠. 문화. 자, 문화는 대표적인 거시체계예요. 그래서 4번은 중간 체계가 아니라 거시 체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념도 거시 체계고 태도도 거시 체계고 문화도 거시 체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 미시 체계가 각기 다른 가치관을 표방할 때 잠재적 갈등의 위험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미시 체계의 연결망이 바로 중간 체계이기 때문에 이 미시 체계가 여러 가지의 가치관을 표방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족이 갖고 있는 가족이라는 미시 체계에서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렇죠? 또래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갈등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재적 갈등의 위험이 따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가족과 친구. 자, 여기도 미시체계, 여기도 미시체계인데 여기의 가치관과 여기의 가치관이 다를 때 갈등 관계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간체계 이야기죠. 네, 답을 해결했어요.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4번은 거시체계 이야기입니다. 자, 됐고요.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태체계 이론이 끊고 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한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첫 번째, 전체 체계를 고려하여서 문제를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생태체계 이론 나오면 파이예요. 환경 속 인간이죠. 그러면 전체 체계가 뭐냐? 인간 체계와 환경 체계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건데 그걸 고려해서 문제를 이해하는 건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 간의 상호교류를 중시한다라고 했어요. 자,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person, P로 본다면 이 사회복지사가 environment,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상호교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각 체계들로부터 풍부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각 체계들이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있고 여러 환경 체계가 있을 때 여러 각 체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 체계들에. 거기에서 풍부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수준에 개입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환경이라는 단어. 생태체계 이론은 환경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자, 개인의 심리역동적 변화 의지 향상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심리역동이 뭐예요? 정신역동이죠. 그래서
5번 지문은 정신역동 이론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과 저기 있는 생태체계 이론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15번 문제 생태체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한 점으로 옳지 않은 것 차단했습니다. 생태체계 이론도 잘 출제가 됩니다. 이 녀석은 실천론에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체계로서 문화입니다. 문화는 꼭 출제가 되죠. 옳은 것은입니다. 자, 문화는 무슨 체계라고요? 네, 거시체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시체계다 이렇게 정리하고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는 후천성이 있다라고 하죠. 학습을 하잖아요.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학습이에요. 학습. 문화는 학습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생활 양식. 여기까지를 우리가 문화라고 하죠.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생활 양식을 문화라 하는데 다른 사회 구성원과 뭐 어때요? 구별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미국 시민과 한국에서 사는 한국 시민의 이 문화는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잖아요. 구별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규범적 문화는 종교적 신념, 신화, 사상 등으로 구성된다. 아닙니다. 관념적 문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정신적인 가치를 관념이라 하거든요. 따라서 종교적인 신념이나 신화나 사상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가치예요. 정신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념적 문화, 관념 문화라고 하죠. 관념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규범적 문화는 뭐냐? 규범 문화라고 쓸게요. 자, 규범 문화. 규범 문화는 규범이 힌트예요. 제도입니다. 제도. 그래서 이거는 사회제도,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법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범 문화라고 하죠. 물질 문화가 있고 비물질 문화가 있는데 비물질 문화 안에 두 개가 있어요. 비물질 문화 안에 규범 문화와 여기 있는 관념 문화가 있는데 4번 지문은 잘못됐어요.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신화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가치인 관념 문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외부의 요구와 무관되게 고정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는 변화됩니다. 문화는 변화가 이루어진다. 문화 변용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요구에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요구 또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해결했고요. 문화 문제 잘 알아두십시오. 기본적으로 무슨 체계냐,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느냐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17번 문제. 인간의 발달 단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태학입니다. 자, 태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우리가 이제 그 복수정답이 이거거든요. 이게 복수정답 처리된 거예요. 웬만하면 복수정답이 잘 안 되는데 이 단어나 아니면 숫자를 실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복수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번이 그건데요.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출생하기까지의 시기를 우리는 태학이라 하지 않고요. 태내기라 해요. 이걸 태내기라 하죠. 태내기. 이 태아기에 관한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태아기는 언제부터냐? 태아기는 임신 8주 후예요. 임신 8주부터 그 이후 여기까지를 우리가 태아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수정이 딱 됐다. 수정이 돼서 자궁벽에 착상하는 시기 여기까지를 2주간이에요. 이 2주간이 난할기 또는 배종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2주에서 8주 사이를 우리가 배아기라고 해요. 배아기. 그 다음에 8주 이후가 뭐냐면 태아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전체는 뭐라 하냐? 바로 태내기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지문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내 발달은 어머니의 영양 상태 영향 주겠죠? 학력 안 줘요. 질병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학력, 교육 수준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2번도 잘못됐고요. 이렇게 해서 복수 정답이 된 겁니다. 임신부의 연령은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태아는 임신부의 정서 상태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약물은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연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서 상태가 나왔고요. 약물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특히 임신부의 나이가 늦다라고 하면 다운 증후군이 아이에게 보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하잖아요. 자, 1번, 2번 복수정답 처리된 것입니다. 17번 잘 알아놓으시고 태아기, 태내기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영아기의 발달 특성입니다. 영아기 0세에서 2세,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1단계라고 보통 말하는 것인데요. 외부 자극의 어떤 주로 반사 운동을 하죠. 리플렉스가 나타나는 것이 영악이죠. 그 다음에 주 양육자와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영악이죠. 신뢰감 대 불신감. 그 다음에 대상 용속성이 발달하죠. 네, 맞습니다. 대상 용속성이 획득된다 해도 맞고, 대상 용속성이 형성된다 해도 맞고, 대상 용속성이 발달한다 해도 맞습니다. 자, 서열화 사고가 나왔습니다. 생각나세요? 순서대로 나이라는 거. 이걸 서열화 하잖아요. 이거를 구체적 조작기 때 획득하죠. 구체적 조작기는 7세에서 12세 정도 되니까 아동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아동기 때 서열화 사고의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탈락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19번 문제는 유아기의 발달 특징입니다. 유아기 3세에서 6세라고 나왔어요. 3세에서 6세는 보통 3단계가 됩니다. 3단계가 되고요. 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피아제의 전조작기 시기 맞습니까? 전조작기는 피아제가 말한 전조작기는 2세에서 7세 미만이거든요. 따라서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고, 그 다음에 분리불안이 나타나요. 분리불안은 영아기 때 나타나는 거죠. 주 양육자로부터 떨어졌을 때 분리불안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9개월에 시작해서 15개월에 생후 15개월에 최고 정점을 찍었다가 점차 줄어드는 것이 바로 분리불안이에요. 자, 분리불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따라서 분리불안 영아기 때문에 이건 틀렸네요. 뒷부분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생각하세요.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남근기죠. 남근기, 구황남잠생. 그래서 남근기도 3단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성부모에게 관심을 갖는 건 맞습니다. 콜버그입니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는 보상 또는 처벌의 회피, 처벌 회피를 위해 행동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벌과 복종이죠. 벌과 복종. 벌과 복종은 아시다시피 전인습이에요. 전인습이고,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전인습은 9세 이전입니다. 9세 이전 시기예요. 따라서 3에서 6세, 9세 이전에 벌과 복종이라고 하는 전인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령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릭스는 주도성 대 죄의식이다. 신불, 자수, 주, 죄 3단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모와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적 정체성. 우리가 이제 유아기 때 가장 많이 갖고 노는 게 장난감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노는 전쟁놀이 장난감, 여자아이들이 노는 소꿉놀이 장난감이 나누어져요. 이게 바로 성적 정체성과 연관성이 있어요.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성역할 정체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점차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답은 쉽게 찾았어요. 분리불안은 누가 뭐라 해도 영악이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20번 문제는 아동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기 7세에서 12세, 옳은 것은 이다. 자, 우리가 이제 7세에서 12세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했었죠. 구체적 조작기,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고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자중심적 사고 특성을 나타낸다. 자기중심적 사고 특성, 전조작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조작기, 탈락입니다. 자, 동성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화를 경험하는 시기 맞습니다. 아동기 때는 동성 친구와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신뢰감 대 불신감이 나타났다. 그러면 1단계입니다. 영아기가 되겠죠. 영아기가 되고, 심리사회적 유예기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청소년기가 됩니다. 청소년기 때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충분히 위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이라고 에릭슨이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경험하지 않고도 추론이 가능해진다라고 했어요.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추론이 가능한 것을 추상적 사고라고 하고요. 이 추상적 사고의 추론 능력은 바로 형식적 조작기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 조작기가 바로 청소년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청소년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1번은 전조작기, 그 다음에 전조작기는 2세에서 7세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아동기는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신뢰감 대 불신감은 영아기, 4번, 5번은 청소년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동기 때는 동성 또래 관계를 통해서 사회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들어갑니다. 청소년기인데요. 여기 해설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지문을 그대로 갖다 넣어놨거든요. 다 아시죠? 청소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라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해설 수정해 주세요. 형식적 조작기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것이죠. 자, 1번 탈락이고요. 자, 청소년기 때는 부모 권위에 도전하죠. 그래서 많은 갈등을 겪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해요. 부모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동년배 집단에 참여하여, 이게 또래 집단입니다.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요. 심리적 이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유식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젖을 떼는데 약간 불안전한 시기, 이런 시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약간 독립성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심리적 이유기와 연관성이 있어요. 청소년기와 연관성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제2 성장급등기, 제2 성장급등기, 제2차 성징기, 제2차 성징기,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심리사회적 유예기, 심리사회적 유예기,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여기 4번에 있었던 심리적 이유기, 심리적 이유기, 그 다음에 주변인, 그 다음에 질풍노도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식으로 청소년기가 쭉 정리가 되잖아요. 자, 애착 대상이 부모에서 누구로 이동해요? 네, 친구에게 이동합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청소년기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기 같은 경우 잘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2번은 청년기입니다. 잘 나오지 않는데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청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보통 청년기 때 20세에서 35세 대학생 때 들어가 있죠. 대학생 때 들어가 있고, 이 청년기는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하는 것이 주된 과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청년기는 에릭슨에 의하면 사랑이라는 자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친밀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 과업이다. 이런 것들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양가 감정에서 해방된다? 아니요. 완전히 해방되긴 어려워요. 대학생 시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양가 감정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에요.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 동그라미. 직업의 준비 선택은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고, 사랑, 동그라미. 사랑하고 보살피는 능력이 심화되는 시기고, 사회적 성역할 정체감. 근데 사회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결혼할 때 이제 사회적으로 성역할 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가 바로 청년기가 됩니다. 친밀감 형성, 밑줄, 친밀감 형성과 성숙한 사회관계 성취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직업이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성역할 정체감이라고 하는 거,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측면 또는 경제적인 측면, 여기에 대해서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독립에 대한 양가 감정은 양가 감정 같은 경우는 서로 상충되는 감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 반, 두려움 반, 이런 것들이 양가 감정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기 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청년기 문제가 좀 드물죠? 그런데 출제가 됐어요. 23번 중장년기입니다. 중장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생산성대 침체성은 아시죠? 에릭슨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에 해당되는 것이 생산성대 침체감이고요. 전인습 도덕기 아닌 거 아시죠? 네, 9세 이전입니다. 9살이나 10살 이전이 여기에 해당되고, 빈둥지 증후군 아시죠? 네, 맞습니다. 자, 중장년기 때 대개 자녀들이 독립해서 나가요.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했고요. 개성화. 융이 말한 거예요. 융이 말한 거. 개인의 의식이 다른 사람의 의식과 분리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년기의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중년기의 개성화다 이렇게 말해요. 중년기의 개성화.
중년기의 개성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해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달아드렸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고요. 이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장년기에 해당되는 거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기역, 디귿, 리을. 답은 3번입니다. 자, 2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큐브로로스, 엘리자베스 큐브로로스인데요. 죽음에 이르는 5단계가 있다. 어떻게 외워요? 꼭 외우셔야 돼. 부분타우수입니다. 부분타우수. 부분타우수. 자,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 되죠. 이렇게 해서 5단계를 거친다. 부분타우수 꼭 외우시고.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나왔고요.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한다. 아, 부정. 첫 번째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한다. 부분타우수, 분노 맞습니다. 세 번째, 죽음의 연기를 위해서 특정 대상과 타협을 시도한다. 타협, 협상과 동의어인데요. 타협, 협상, 3단계 맞습니다. 의사의 오진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회피한다라고 했어요. 의사의 오진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회피하는 것은요. 대개 이제 우리가 여기 1단계 때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오진이다 라고 하고 이제 부정하면서 죽음을 회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1단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죽음을 수용하고 임종을 준비한다 라고 했어요. 수용 5단계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큐브로로스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출제된 바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드물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 이런 내용들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해설에서 큐브로로스가 말한 이 죽음의 5단계에 대해서 서술을 쭉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자, 마지막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마지막 25번 문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꼭 한 문제씩 최근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생애주기에 따른 주요 발달과합의 연결이 있는데요. 옳은 것은 이다. 자, 첫 번째 영아기 1단계, 아동기 4단계, 청소년기 5단계, 청년기 6단계, 그 다음에 중장년기가 7단계가 되죠. 저는 숫자로 이야기해 드렸고요. 자, 하나씩 해보죠. 대상 용속성 맞죠? 영아기. 맞습니다. 자율적 도덕성은 피아제가 말한 거예요. 자율적 도덕성은 피아제가 말했는데 타율적 도덕성이 먼저고 자율적 도덕성이 나중인데 이것은 9살 이후예요. 9세 이후에 해당되는 것이 자율적 도덕성이에요. 따라서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동기죠. 아동기 7세에서 12세. 근열이었죠. 근면성대 열등감. 근면성 맞고요. 아동기 때는 구체적 조작기죠. 그러니까 보존 개념 획득하는 거 맞습니다. 2번 집은 맞고요. 3번 청소년기입니다. 자아정체감 맞겠죠. 자, 분류화가 나왔어요. 이걸 유목화라고 하죠. 분류화 유목화는 언제예요? 네, 구체적 조작기잖아요. 구체적 조작기니까 아동기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동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입니다. 청년기 때 친밀감 맞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열화 맞습니까? 아니죠. 서열화도 마찬가지 언제예요? 아동기. 구체적 조작기니까 아동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장년기에 자아통합이 나왔어요. 자아통합 맞습니까? 아니요. 자아통합은 노년기가 되죠. 노년기가 바로 자아통합이라고 하는 발달과합이 있어요. 노부모 부양은 맞습니다. 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게 세팅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 맞는데 그게 2번이죠. 아동기 때는 근면성이 발달과합이고 보존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획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여러분이 쭉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피아제를 알아야 되겠죠. 피아제의 감전구형,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를 구분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피아제 이론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 우리 시험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2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25문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좀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과거에 나왔던 내용들이 공개된 문제들이 9년치나 있어요. 2011년부터 2019년치까지 있잖아요. 나눔 CPS의 교재가 2011년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2번, 3번 정도 보면 충분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고득점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이론 개념들을 잘 숙지하면서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